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작게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큰일을 겪고 많은 일들이 있어 몇 년 동안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제야 정신이 들고 여유롭게 제 이야기를 할 상황이 된 것 같아 친애하고 사랑하는 필립의 사연방에 글을 보낼까 합니다. 우여곡절 많고 재밌는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세요. 남편과 32살에 결혼했어요. 둘 다 지극히 평범하니 연애 이야기나 결혼식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저희 부부는 시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단합이 잘 돼서 내린 결정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끔찍하도록 예뻐해 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셔서 저도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걸 달갑게 생각했답니다. 사실 시누이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이기도 해요. 상고를 나와 같이 취업을 나가기도 했고 학창시절 내내 같은 반이어서 친하게 어울렸죠. 성인이 되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남편을 사귀고 난 뒤 동창 친구인 시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와 저는 끝까지 함께할 인연이었나 봅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남자 여자로 나뉘어서 모였어요. 시아버지와 시매부, 그리고 남편은 셋이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하며 돈독하게 지냈고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는 셋이 수영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시자질을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몸과 마음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 시집을 정말 잘 온 거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재밌게 하다가 이듬해 딸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건강하게 순산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자식을 낳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벌써 애가 둘인 시누이는 육아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힘들어 보이면 딸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봐줬어요. 이런 시댁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했죠.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무탈하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댁 남자들과 여자들이 나뉘어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제 딸아이도 시누이 자녀들과 매우 잘 어울렸어요. 거의 친남매처럼 지내서 너무나 보기 좋았답니다. 그런 즐거운 인생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황망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매부, 그리고 남편, 세 사람은 선상 낚시를 나갔는데 갑자기 흐려진 날씨와 거세진 파도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구조대가 빨리 도착해서 세 사람을 바다 안에서 구했지만 세 사람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 한 명만 잃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시댁 남자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으니 시모녀와 저의 슬픔은 배가 되어서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있음에도 2달 정도는 누워서 우울하게 지냈어요.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극한의 슬픔이 몰아치는 바람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서 딸아이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돌봐주셨어요. 두 사람은 저보다 마음이 강했는지 슬픔을 뒤로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매일 시누이가 찾아와 굶어 죽기 직전인 저에게 죽을 써서 먹어주기도 했고 출장 간호사를 호출해 링거를 맞춰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3달 정도를 울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시누이가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옳게 당장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벌써 몇 달째예요. 옳게만 남편을 잃었어? 나도 우리 엄마도 똑같이 남편을 잃었다고요. 우린 남겨진 자식을 위해 책임질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옳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옳게 딸 경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봐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옳게가 움직여야 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이 모진 사람아. 아가씨, 죄송해요. 머리로는 경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떠올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이제 아가씨 소리 집어치워. 우리 둘이 친구인데 더는 격식 차리지 말자고. 우리 오빠도 이제 세상에 없는데 신우이 올케 사이보다 친구가 낫잖아. 어쨌든 신세 한탄 그만하고 당장 일어나. 그리고 나가서 돈 벌 궁리부터 해. 경진이 뒷바라지 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늦었단 말이야. 알았어, 영채야. 그동안 내 딸 봐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정신 차릴게. 신우이가 돌봐주고 충고해주는 덕에 저는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더군요. 일단 정신을 차리고 초등학생 딸아이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어요. 저만큼이나 슬프고 아플 텐데 딸아이는 씩씩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죠. 딸아이보다 약하고 바보 같은 엄마라는 것을요. 이에 저는 180도로 변해야겠다고 다짐과 맹세를 하고 살림과 더불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을 못하자 보다 못한 신우이가 소개해준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맛집이라 하루 매출이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면접을 보면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분식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일하러 온 여자들이 힘이 들어서 몇 달 못 가 그만두기 일수라며 사장님이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력 없는 표정에 말라 비틀어졌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져야 할 딸아이가 있었으니 이 분식집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조리는 사장님이 혼자서 다 하셨고 저는 서빙과 설거지, 청소만 했어요.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셔서 할 일은 항상 태산같이 많았답니다. 일을 겪어보니 왜 많은 여자들이 일을 하다 말고 관두는지 이해도 되었죠. 사장님은 떡볶이 소스와 튀김 기술을 직원인 저에게 가르쳐주지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된다며 선을 긋고 계셨죠. 신우이는 저에게 비법을 배우라고 취직시켜 주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저를 질책했습니다. 올케, 아니 미정아, 너 내가 취직시켜줬으면 떡볶이 비법을 알아냈어야지. 너 1년 동안 그 분식집에서 한 게 뭐니? 아니, 영채야.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사장님한테 온갖 아부를 떨기도 하고 일을 진짜 열심히 해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사장님은 자기 기술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건가 봐. 으이구 이 화상아. 그런다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만 했니? 나 같으면 무릎 꿇고 날마다 빌었겠다. 그래도 대충 맛내는 건 할 줄 알아. 집에서 자주 연습하고 있거든. 사장님만큼은 아니어도 꽤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튀김도 어깨너머로 봐서 거의 70%는 비슷하단 말이야. 비결이 뭔지 빨리 깨우쳐서 창업을 할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진 않았나 보네. 그럼 엄마랑 내가 맛볼 테니까 다음 주에 네가 시식회를 여는 게 어때? 맛만 좋으면 너 창업하는 거 도와줄게. 엄마랑 나는 보험금을 받은 게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 너는 아니잖아. 오빠는 보험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었으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는 빨리 성공해야 해. 알았어. 열심히 해서 빨리 일어날게.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와. 연습을 더해서 맛을 보여드리겠어. 신우이는 저에게 금전적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가게를 빨리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에 아는 중개인들이 많아서 한 푼이라도 싸게 가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와 신우이, 조카 둘, 그리고 제 딸까지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분식집 사장님이 튀기는 기술을 똑같이 선보였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 비슷하게 배합했고 온도도 똑같이 맞춰서 김말이와 오징어, 야채튀김을 먼저 했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제가 매일 맛을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감으로 알 수 있어 양념장을 만들고 거기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서 분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앞에 있는 상위에
음식을 올렸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식해봐도 되는 거지? 새아가, 잘 먹을게. 잠깐, 음식을 먹기 전에 주문을 걸어야 해요. 음식은 레시피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시모녀가 킥킥 웃으며 뭔지 모르지만 빨리 주문을 걸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골반과 어깨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쿵! 미정아,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아, 웃겨서 못 먹겠잖아. 일본 말인데 맛있어져라, 얍! 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다 같이 주문을 외워볼까? 따라하세요. 제가 골반을 흔들며 두 팔을 흐느적거리며 주문을 외우자 시댁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따라했습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쿵! 맛있어져라, 얍! 잠시 폭소한 식구들은 이내 포크를 들고 떡볶이와 튀김을 찍어서 한 입씩 맛보더군요. 그러자 제 딸이 먼저 오이시쿠나레, 엄마, 이거 완전 맛있어. 엊그제 해준 것보다 더 맛있다고. 라고 말해줬고 신우이도 오이시쿠나레, 미정아, 대박이다. 이건 니네 사장 거보다 맛있어. 진짜로. 하며 극찬을 해주더군요. 시어머니와 조카들도 엄지를 축혀 세우며 분식집을 하면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식집을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하며 딸을 위해 쓰려고 모았던 돈을 쓰기로 했어요. 신우이가 권리금 없는 상가를 알아봐주는 덕에 분식집 안을 꾸밀 공사만 하고 재료비만 있으면 됐답니다. 일주일에 공사가 끝나고 오이시쿠 나레 분식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왜 가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골반과 어깨춤을 추며 설명해줬어요. 손님, 저희 가게 이름이 왜 이러냐면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쿵! 맛있어져라, 얍! 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른 들어와서 떡볶이 드셔보세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으면 박수치면서 혼자 다 먹어버릴 기가 막히답니다.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뻔뻔하게 춤과 주문을 자주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분식집에 더 많은 손님이 오게 하려고 커피를 팔았어요. 그냥 믹스커피 말고 카페에서 파는 원두를 갈아 똑같이 팔았죠. 그러자 젊은 고객들도 많이 찾아와서 매상을 쭉쭉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다 보니 하늘에서 도와주는지 대박 행진을 할 수 있었죠. 분식집을 오픈하고 2달가량 지났을 때는 저희 분식집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번호표 없이는 복잡해서 장사를 못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직원도 셋이나 뽑았어요. 커피만 뽑는 직원과 종일 튀김만 튀기는 직원, 그리고 서빙과 관리해줄 직원까지 모두 물도 마실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어요. 저는 고급지고 맛있는 떡볶이를 하루 종일 만드느라 손목과 허리에 통증이 장난 아니게 심했답니다.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신우이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이 없던 초반에는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분식도 먹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잘 되는 시점부터는 발길이 끊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았죠. 그래서 뭘 잘못했나 싶어 쉬는 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두 모녀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영채야, 두 사람 요즘 왜 연락도 잘 안 되고 분식집에도 잘 오지 않는 거야? 옳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영채? 내가 옳게 친구예요? 똑바로 호칭하지 못해요? 아니, 영채 네가 친구로 말 트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요? 호칭 똑바로 하고 존칭 써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아가씨.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왜 이렇게 뿔이 나 있는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받은 용돈 봉투를 열고 성을 내셨습니다. 예, 너 분식집 대박이 났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넣었느냐? 그동안 내가 뒤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꼴랑 50만 원이 뭐니? 100만 원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내 딸이 다 죽어가는 널 일으켜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해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들어 먹는 거니? 엄마 됐어. 원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 혼자 잘나서 대박난 줄 알 텐데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해? 두 모녀는 제 분식집이 대박난 게 당신들 공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다시 돈을 뽑아와서 시모녀에게 각각 100만 원씩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님, 제가 많이 모자라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해서 이 모양인가 봅니다. 두 분 덕에 제가 요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종종 용돈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두 모녀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찝찝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제 분식집이 잘 돼서 배가 아파 그런 건지. 그날 이후로도 저만 보면 퉁명스럽게 대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딸아이와 분식집이 우선이었으니 두 모녀의 행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들이 하도 많아져서 쉬는 날을 없애기까지 했어요. 제 음식을 맛보러 오셨다가 헛걸음하는 손님들이 없게 하려고 힘들고 피곤해도 일주일 내내 분식집에 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와 풀고 싶으셨는지 분식집에 찾아오셨어요. 다만 손님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못하고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님, 아가씨, 맛있게 드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짬나면 다시 올게요. 아주 바빠 죽는구만. 좋겠어요, 올케는. 이 동네 돈을 혼자서 갈고리로 쓸어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독이 얼마나 올랐으면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해요? 나중에 빌딩이라도 한 채 사려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새끼 너 일이 잘 풀렸다고 우릴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도와줬던 건 다 까먹은 거냐? 내 집에 거의 오지도 않고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인 것 같구나. 두 사람은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제가 시댁에 가도 퉁명스럽게 대하고 왕따 따돌리듯 한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억지 미소를 지으며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두 모녀는 제 음식을 깨끗하게 비웠는데 그냥 가지 않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만석이었는데 큰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봐요, 사장님.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떡볶이 먹으니까 배가 살살 아프네. 이봐, 사장님. 양념장에 뭘 넣은 거요? 혹시 불량식품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은 거 아니야? 이거야 원맛만 좋으면 뭘 해. 속이 뒤집히는데 말이야. 누가 봐도 괜히 시비를 거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손가락으로 들어올린 머리카락은 제 머리카락보다 2배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청결 때문에 일부러 쇼컷을 하고 두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가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뽑은 것이고 시어머니는 아프지 않은 배를 괜히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손님들에게 어필했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다른 손님들이 제 편이 되어주더군요. 머리카락은 시누이 것이 빠진 것 같다고 말해주었고 속이 안 좋다는 말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고추장이 매웠나 보다 하고 손님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두 사람에게 블랙 컨슈머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블랙 컨슈머? 그게 뭐요? 아저씨, 내가 노인네라고 떡볶이 먹고 속이 뒤집히는 게 말이 돼요? 내 위장이 얼마나 튼실한 줄 아세요? 엄마, 조용히 해. 그냥 일어나자. 다들 우릴 진산 손님으로 보고 있어. 더 욕먹기 전에 일어나자고. 그래서 두 사람은 저에게 방해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두 모녀는 제 분식집에 얼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연락을 드려도 잘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나자 시누이가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중요하게 회의할 게 있다면서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직원들에게 분식집을 맡기고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이윽고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누워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 나도 늙긴 늙었나 보다. 무릎이고 허리고 죄다 망가졌네. 앞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구나. 옳게 이제 우리 엄마 병원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고관절 주사다, 인대 주사다, 칼슘 약까지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더 심해지면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까 그 전에 건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저는 도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옳게. 그럼 옳게가 매달 엄마한테 200만 원씩 주세요. 병원비랑 생활비를 이제 나랑 둘이서 부담하자고요. 200만 원이나요?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서 무상으로 되지 않나요? 그게 뭔 소리야. 고관절이나 인대 주사는 보험 혜택이 없어요. 링거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아가씨랑 제가 200씩 드리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봐요, 옳게. 나랑 옳게랑 똑같이 200만 원을 주다뇨? 내 월급은 250만 원이에요. 옳게는 분식집이 잘 되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난 매달 50만 원, 옳게는 20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저는 친정 엄마한테도 그만큼 용돈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큰 돈을 매달 주라고 하니 많이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시누이가 절 도와줬어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읽어놓은 건데 보상 심리가 심하게 작동한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타협점을 찾으려고 가격을 낮춰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식집이 잘 되긴 해도 재료값이다, 직원들 월급이다 해서 나가는 돈이 많아요. 200만 원은 너무 부담되고 한 달에 130만 원씩 드릴게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옳게. 지금 우리 엄마 병원비를 흥정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 그런 놀부심보로 장사하다간 오래 못 가고 망한다고요. 저에게 얼마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지 저 역시 화가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대해봤자 손해보는 건 저뿐이라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저에게 달에 130만 원씩 받아갔는데 이 밖에도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불렀어요. 대박집을 운영하니 얼마를 내놔라 하시며 돈을 요구하셨죠. 그럴 때마다 아예 거절은 못하고 가격을 낮춰서 드리곤 했답니다. 제가 빌빌거리고 힘들 때는 잘해주시다가 분식집으로 성공하니 냉랭하고 차갑게 대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돈을 뜯기며 지내고 있던 중 이번에는 시누이가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옳게. 나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어요. 애들 키우면서 멀리 있는 회사에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옳게가 나 이사 갈 때 돈 좀 해줘요. 이사요? 갑자기 이사를 가시겠다니 아가씨 아이들이 우리 경진이랑 매일 잘 놀고 있는데 떠나시겠다고요? 옳게. 아직도 낯짝이 그렇게 두꺼워요? 나한테 얼마 되지 않는 돈 주면서 애를 계속 맡길 생각이에요? 아, 다 집어치우고 이사 가게 7장만 줘요. 7장이요? 아가씨 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700만 원을 무슨 수로 바로 드리겠어요. 어머, 얘 좀 봐라. 야, 이미정, 너 지금 700이라고 했냐? 난 7천을 말한 거라고. 7천? 아가씨,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다고 그 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매달 아가씨한테 100만 원씩 드리며 경진이를 부탁했고 어머님한테는 130만 원씩 드렸어요. 그 밖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항상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로 제가 돈을 모았겠어요. 그럴 돈은 먹고 죽으라고 해도 없습니다. 뭐야? 옳게. 이미정, 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분노했습니다.
야, 김영채. 나도 더는 못 참아. 내가 네 물주냐? 여태껏 나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제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야, 너 고등학교 때 생각나게 해줄까? 내가 누군지 까먹은 거야? 우림여고 살쾡이 김영채를 잊은 거냐? 웃기고 자빠졌네. 너야말로 내가 누군지 까먹었니? 나 우림여고 대장인 거 잊어버렸어? 시어머니는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저희 두 사람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따귀를 주고받으며 애들처럼 뒹굴면서 싸웠답니다. 힘이나 기술면에서 제가 월등했기 때문에 신우의 얼굴이 엉망이 되었죠. 저는 화풀이 한다고 흠씬 두들겨 패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 고약한 년,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을 수 있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 차라리 식자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매번 제 돈을 뜯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요. 두 사람한테 질려버렸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 더 이상 호구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경고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사이가 심하게 틀어져서 시모녀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제 딸을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학교 끝나면 제 분식집에 와서 떡볶이를 먹고 구석진 자리에서 숙제를 했답니다. 그렇게 시모녀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나라에 흉흉한 질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잘 아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저는 그 질병이 금세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라 그러고 식당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손님들도 한꺼번에 받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 매출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챙겨줄 형편이 되지 않아 그만두게 했고 저 역시 몇 달을 버티다가 곧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매달 월세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건물주에게 가게 자체를 빼겠다고 한 뒤 문을 완전히 닫았답니다. 다시 도전을 하든 뭘 하려면 코로나가 지나가야 가능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발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와 집에서 심심하게 있었는데 양손에 바리바리 먹을 것과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미정아, 소식 들었어. 너 분식집 망했다며? 이게 무슨 일이니? 속상해 죽겠네. 아가씨, 갑자기 왜 또 말을 까고 그러세요? 언제는 호칭 똑바로 하자면서요. 에이, 왜 그래?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호칭을 따지니? 미정아, 진짜 안타까워. 너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알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시누이가 질질 짜자 시어머니 역시 슬픈 표정으로 절 위로하더군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될 때는 배 아파하다가 망했다고 하니까 측은해졌는지 아주 가관이었답니다. 여기서 또 화내고 싸움복질하는 건 옳지 않았으니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같은 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돈 달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고해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저한테 뭔가를 주더군요. 돈봉투였습니다. 영채야, 이거 받아.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뭘 해줘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역시나 돈이 제일인 것 같아. 이걸로 생활비하고 우리 조카 책도 사주고 그래라. 어? 진짜 돈이네? 네가 웬일이야? 에이 진짜. 넌 사람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다고. 얼른 받아. 그러더니 계속해서 눈물을 질질 짜더라고요. 두 모녀는 그렇게 실컷 초상집 분위기로 앉아있다가 떠났는데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남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다가 망했다니까 돈 봉투까지 주는 걸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묻고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녀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봤습니다. 분식집 차리기 전과 후, 그리고 망했을 때 태도를 빠짐없이 서술했어요. 그러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100개의 댓글이 달리더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하나같이 돈을 벌어도 앓는 소리를 내며 돈 없는 척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대부분이었어요. 똑같이 힘든 티를 내주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줘야 괜히 배 아파하지 않고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 댓글들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나중에 성공하면 이전처럼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조금 흘러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자영업자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전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다시 분식집을 차리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시모녀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묻더군요. 옳게, 돈이 어딨다고 다시 분식집을 내요? 꽁초 든 돈이 그렇게 많으셨나? 아가씨, 사실은 대출 받았어요. 제가 돈이 어딨다고 현금으로 가게를 냈겠어요. 그러자 신우의 말투가 친구로 변하더군요. 영채야, 그런 거야?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았어? 에휴,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안 되겠다. 내가 한 500만 원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가게 설비하는데 보태서 써.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무조건 받아. 내 친구가 풀이 죽어서 일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난 연봉도 오르고 진급도 했으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와줄게. 그래, 고맙다, 영채야.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시누이의 알 수 없는 배려를 받기로 했답니다. 사람 심리가 참으로 무섭지 않나요? 여하튼 저는 다시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고 새로 개발한 떡볶이를 시댁 식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조카들과 딸아이는 너무 맛있다며 춤까지 추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주문을 걸며 물었습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쿵! 맛이 어때? 야, 미정아, 오이시쿠나레, 너무 맛있다 쿵! 이게 로제 떡볶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 맞지? 그런데 확실히 네가 만든 거라 엄청 맛있다.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하니 맛있다고. 그래? 정말 다행이다. 사실은 재료에 돈을 좀 많이 썼어. 이거 한 접시 파는데 500원밖에 안 남아.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소 4,000원은 남는데 나중을 대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뭐 500원? 그거밖에 안 남아? 너 몰랐니? 지난번 떡볶이도 한 접시에 800원 남았어. 손님은 바글바글한데 벌리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그랬구나.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렇게 보챘네. 미안해 죽을 것 같네. 안 되겠다. 너한테 받은 돈 다 돌려줄게. 아니야, 괜찮아. 이미 받은 걸 뭐하러. 그냥 우리 경진이나 앞으로 잘 봐줘. 그럼 그럴까? 좋아. 대신 경진이 돌본다고 돈은 주지 마. 고모로서 그냥 봐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웃기더군요. 이전에는 하루만 늦게 돈을 보내면 난리를 치던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고 딸아이를 봐주겠다니까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그래도 전 끝까지 연기했습니다. 영채야, 고마워. 네 덕에 내 숨통이 좀 트인다. 대출금 다 갚는 날이 오면 내가 꼭 크게 한턱 쏠게. 그나저나 너 이사는 포기한 거야? 내가 돈을 주지 못해서 못 간 거니? 이사는 포기한 게 맞는데 너 때문은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 너 내가 엄청 미웠겠다. 돈을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7천만 원을 달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진짜 미안하다, 친구야.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만 앞으로는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고맙겠어. 대출금을 다 갚으려면 최소 4년 이상은 걸리거든. 그러자 시누이는
동정과 연민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 연기가 제대로 먹혔고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이 모두 정답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대출금 하나 없이 분식집을 오픈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줄을 서서 드셨고 분식 말고도 커피 판매량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하루 매출이 대략 300만 원이 넘었으니 초대박이라고 봐도 되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시모녀가 가끔 들렀어요. 신우이는 많은 손님들을 보며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미정아, 너 대출금 금세 갚겠다.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까 매출 좀 나오겠는데?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었잖아. 한 접시 팔아봐야 500원 남는다고. 또 인건비나 월세다 들어가는 돈을 다 내면 이번 달도 적자야. 손님이 이보다 2배는 찾아와야 겨우 대출금 이자를 갚는다고. 에구구, 그렇구나. 가여운 내 친구. 아, 맞다, 영채 너.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고모가 수술을 받으시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탁하려고 했지. 그런데 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겠니? 게다가 넌 우리 고모를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못 본 남남이나 다름없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아, 집안어른이 아프시구나.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 거야? 심각한 건 아니고 허리 수술을 하시나 봐. 그런데 보험 들어놓은 데도 없고 자식들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거든. 어쨌든 미정이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돈 달라는 말을 하겠니? 미정아 힘내. 나랑 엄마가 응원한다는 걸 잊지 말고. 고맙다 친구야. 그럼 미안하지만 그만 가줄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이야. 어머, 우리 때문에 저기 계신 손님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구나. 알았어. 우리 테이블은 내가 치울 테니까 어서 모셔와. 그렇게 신우이는 제가 적자라는 말을 했더니 고지고대로 믿더니 저를 불쌍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도 한 푼의 돈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반찬을 공짜로 해 다 주셨어요. 인터넷 댓글을 보고 지질이 궁상인 척 연기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녀의 배품이 심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셨고 시누이는 조카들 옷을 사면서 제 딸아이 것도 사다 줬어요. 양심에 찔려 솔직하게 고백할까 고민하다가 또다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있는 척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궁상 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거 들키는 날이 미움받기 시작하는 날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었죠. 그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이번 달에도 적자네. 아휴, 언제쯤 흑자를 볼지 모르겠어. 그냥 장사 접고 알바나 하고 살까봐. 라며 앓는 소리를 했더니 시누이가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자기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는데 끝까지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조금 찔리고 미안하긴 했는데 제가 이전에 갖다 준 돈이 꽤 있으니까 돌려받는 거라 생각하고 고맙게 받아주었네요. 그렇게 연기를 해가며 장사를 하다가 통장에 꽤 많은 돈이 모였답니다. 나중에 대학에 갈 딸아이의 등록금 4년치와 시집 갈 때 해줄 혼수금 이상으로 많이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게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큰 평수의 가게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딱 봐도 돈이 엄청나게 쓴 게 티가 났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녀가 찾아와서 전처럼 따지듯 묻더라고요. 옳게. 우리한테는 맨날 적자니 먹고 죽어도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언제 이렇게 큰 가게를 산 거예요? 몰래 꽁쳐둔 돈이 그렇게나 많았어요? 이 정도로 성공했으면 우리한테 절반은 상납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운 걸 잊어버렸어요? 아가씨, 아니에요. 이 가게는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마련했어요. 언제까지 골목에서 장사하면서 적자를 볼 수 없어 큰마음 먹고 엄마한테 부탁했다고요. 아, 그런 거야, 영채야?
난 네가 진심으로 잘 되면 좋겠어. 매번 적자만 보고 고생하는 걸 지켜보기 안타깝다. 골목 식당에서 번 돈으로 여길 차린 거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게 말이야. 여기선 대박까진 아니고 우리 딸 대학 등록금까지만 벌면 좋겠다. 난 욕심 없어. 그 정도만 벌면 다 접을 거야. 에이구, 내 친구는 욕심도 이렇게 없어. 친구야, 이 가게에선 새로 개발한 메뉴 있어? 짜장 떡볶이랑 고기 떡볶이. 둘 다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떡볶이일 거야. 어머님이랑 같이 평가 좀 해줘. 제가 주방에서 조리하는 동안 두 모녀는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역시나 돈을 못 버는 컨셉으로 쭉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제가 개발한 짜장 떡볶이와 대패 삼겹살을 넣은 고기 떡볶이를 두 사람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더 맛있어지도록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쿵쿵쿵. 제가 선창하자 시모녀가 후창을 하더군요. 어깨춤을 추면서 말이죠.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우리 올케 며느리 음식 맛있어져라, 쿵쿵쿵. 그리곤 후루루 쩝쩝 떡볶이 맛을 보더니 대박이라는 단어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건 백종원도 울고 갈 떡볶이 맛이야. 입안에서 고기와 떡이 서로 씹어달라고 싸우는데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고민이 돼서 한참을 씹었다고. 나 같은 노인네도 먹기 아주 좋아. 입안에서 떡과 고기가 사르르 녹는 바람에 누가 대신 씹어서 먹여준 줄 알겠다고. 내 평생 이런 떡볶이는 처음이야. 그리고 이 짜장 떡볶이는 짜장면에 환장한 사람들이 맛보면 와, 짜장면은 저리 치우고 짜장 떡볶이를 먹어보세 하는 기가 막힌 맛이야. 우리 새애기 큰일을 해냈다. 나의 친구 미정아, 이번에는 대박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알바 쓰는데 돈이 많이 나가니까 나랑 엄마가 무료로 일해줄까? 신우이는 제가 불쌍한 게 좋았는지 아주 해맑은 얼굴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괜히 장부라도 들킬까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공짜로 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장사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엔 공짜가 없더라고. 마음만 받을게, 영채야. 흠이, 괜찮은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알았어. 네 뜻이 그렇다면 그냥 응원만 해줄게. 다행히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저는 번화가에 차린 분식집을 초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돈을 아주 많이 긁어 모아서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딸아이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큰마음 먹고 딸아이와 번화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떠났네요. 시모녀는 이번에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옳게.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산 거예요? 번화가에서 장사더니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젠 속이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게 실은 좀 벌었어요. 두 분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대박이 났네요. 빚도 다 갚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잘 될 거면서 우리한테 앓는 소리를 한 거예요? 옳게 좋으시겠수?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까지 마련하고 말이야? 저 이사하게 돈 좀 해줘요. 이젠 형편이 되니까 가능하겠죠? 역시나 신우이는 제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었나 봅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간 고생하더니 잘 됐구나. 그런데 말이야, 넌 아파트를 살 거면 우리한테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딸과 살아갈 집을 사는데 시모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이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돈 좀 벌더니 너 변한 것 같다. 옛날에는 사근사근하고 착했는데 말투가 싸가지가 없어진 것 같다고. 네? 그럴 리가요. 저는 이 말투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머님.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번 돈은 제 거예요. 두 분에게 상납할 일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우릴 깔보네.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받아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를 쌩까겠다고? 나 같으면 절반은 넘겨줬을 텐데. 혼자 아주 잘해먹고 살아봐. 저는 괜히 솔직히 고백했다 싶더라고요. 속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는데 역시나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시모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분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에 팔고 접어버렸어요. 고생은 그만하고 딸아이와 재밌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과감하게 욕심을 접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식당을 접은 걸 알게 된 시모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미정아, 너 분식집 망했더라. 주인이 바뀌었던데. 그러게 말이야. 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두 사람은 제가 망한 줄 알고 아주 기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을 해줬습니다. 네, 어머님. 일만 힘들고 돈은 되지 않아서 팔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아파트는 아빠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괜히 부모님한테 받았다는 소리를 하면 저를 한심하게 보실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역시나 그랬어. 내 친구가 이렇게 속이 깊어. 영채야,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 네 떡볶이가 먹고 싶기도 했고 말이야. 아가, 생활이 힘들면 말하거라. 이 시애미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떡볶이나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 앉아 계세요. 두 모녀는 낄낄대면서 제가 망한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돈을 벌었다는 걸 죽을 때까지 숨겨야겠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이윽고 제가 만든 떡볶이를 두 사람 앞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자 두 모녀는 박자를 맞춰 주문을 외우더군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쿵. 우리 영채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가, 역시나 너무 맛있다. 이 실력을 썩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너 다시 장사할 생각 없냐? 대출 좀 받아서 다시 시작해봐라. 그래, 우리가 대박나도록 도와줄게. 우린 네가 진심으로 성공하면 좋겠어. 정말이지 한결같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모녀의 응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시작해보겠다고 대충 대답하고 떡볶이를 하나 찍어 먹었답니다. 저에게 20억 넘는 돈을 벌어준 떡볶이를 말이죠. 에휴, 제 사연을 들으니 사람의 간사함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성공을 하시거나 큰 돈을 버시면 절대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특히 시댁에는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일화를 모두 들으셨다면 아주 잘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시모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긴 하지만 돈이 쪼들리는 척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웃기고도 슬픈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사람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